안녕하세요. 박별찬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좀 보겠고요. 레포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2021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한 짤막한 멘트부터 해서 좀 제대로 된 보고서까지 우리 연구원들이 발표한 그 보고서 내용들을 좀 볼 거예요. 그렇게 하겠고요. 자, 뉴스부터 하나씩 보죠. 정부가 쏘아 올린 보유세 폭탄에 대대적 월세 전환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뉴스 이거 다 볼 필요 없이 타이틀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증세의 전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금은 전가돼요. 그쵸? 우리 모든 세금은 전가되는 것인데, 화분에 물을 주면은 그 위에 있는 흙만 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쭉 내려가면서 아래 흙까지 다 젓게 되는데, 그게 세금 증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이 많으신 다주택자분들도 이런 보유세 폭탄에 대해서 생존의 어떤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 선정하면서 우리 국토부 장관님 관련된 뉴스는 차마 읽기 좀 민망해서 뺐고요. 헤드라인만 봐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거래 4,000건, 지난해 3분의 1 수준의 급감. 그러니까 거래량 얘긴데요. 전세 거래량 얘긴데요. 이건 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짤막한 경험, 얕은 경험과 어떤 이론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상 조심하세요. 그런 영상을 조심해야 돼. 그런 글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에 전화를 해봐라. 거래가 있냐 없냐 물어보셔라. 부동산들이 다 굶어 죽으려고 한다. 이러면서 폭락론을 얘기하시던데, 저는 뭘 느꼈냐면은 이제 그분들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은 경험치를 느껴요. 이 사람의 이런 설명 방식이나 이러한 멘트를 토대로 그 사람의 경험치를 느끼고, 그 경험치가 높은 글이나 경험치가 높은 영상이 저는 좋은데, 보통의 대다수의 분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글이나 영상, 자기가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시거든요. 아무튼 간에 거래가 적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원래 거래가 줄어들려면은 수요가 많이 줄든가, 정말로 거래할 물건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래가 줄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거래에 임할 수요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거래량 급감은 매매든 전세든 간에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급감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세 거래 급감은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급감하는 것이지, 전세 수요가 없어서 급감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는 매매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매매에 매도하겠다는 물량 자체는 올해 지금 하반기에 나와 있는 매물들보다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 지나는 쯤에는 매물이 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물은 내년도 이제 하반기 열리고, 그러니까 6월 1일 지나가는 그 시점부터는 매물이 대폭 줄어들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세는 없고, 전세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대고 있고, 전세로 갈 바에는 그냥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사버리자 라고 하면서 매수 우위지수가 다시 100을 향해서 근접하고 있다는 뉴스. 그러면서 이젠 빌라라도 사야지 안심을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다세대 연립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 이런 와중에 전세난의 원인은 임대차 입법 때문이 아니라는 우리 국토부의 설명. 큰일이네요. 저는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함부로 전망하지 말자. 그냥 남들보다 한 6개월 정도만 빨리 판단을 하고 6개월만 내다보자. 그리고 대응하자.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는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년 후에 만약에 막 떨어진다라고 막 폭락한다는 게 보여. 3년 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정이에요. 가정.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떨어진대요. 근데 6개월 후에 막 오를 것 같아.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면 3년 후에 떨어질 거니까
가만히 있자? 6개월 후에 6개월 있다 오를 건데 3년 후에 많이 떨어질 거니까 가만히 있자? 이 선택이 맞을까요, 정말? 이 선택이 맞을까요? 진짜 이제 빌라도 오르지 않을까요? 빌라 오르고 있습니다. 빌라 오르고 있어요. 저는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이거를 그냥 기다리고 있다? 이걸 기다린다? 이러면서 지금 폭락론자 영상 가서 좋아요 누르시면서 몇 년 기다리셨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로 벌어져도 깨우치지 못해요. 제가 이따가 최근에 봤던 유튜브 타 영상 중에 되게 감동받고 본 영상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영상이 내용도 완벽하고 논리도 완벽하고 자료, 설명 방식 모든 게 다 완벽해서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 보면서 댓글 달아본 게 살면서 처음인데 이분 영상을 보면서 자유지성이라는 유튜브예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고 좀 보세요. 일단은 저도 유튜브를 찍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려면요 힘들어서 못 만들어요. 네, 정말 대단한 거고 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기억해놨다가 다들 좀 보세요. 뭐 하나 버릴 영상이 없어요. 이런 와중에 연구원들이 이제 앞다퉈서 레포트를 냈는데 그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먼저 현대경제연구원부터 볼까요? 최근에 나왔던 경제주평에서 20년도 전망한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좀 찾아서 볼게요. 일단 건설 투자 쪽은 내년도에 조금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인프라나 생활형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SOC 확대 정책에 힘입어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2021년 건설 투자는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그러니까 이게 현 여당이 야당 시절에 비판했던 정책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인데 내후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체감하는 우리 그 경제의 온도를 받들기 위해서 이 SOC 확대 토건 사업에 다시 크게 이제 대폭 예산 확충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택 수주, 착공 실적 등 선행 지표 개선, 미분양 물량 감소로 주택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주택 건설은 확대, 공공주택 건설은 확대, 민간주택은 확 줄어들죠. 그리고 또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한 줄 써놨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 속 강화 지속 등으로 민간주택 투자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눈치 보기 멘트가 한 줄 들어가 있네요. 우리 금융경제연구소에서도 내용이 나온 뉴스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만 볼게요. 부동산 시장. 우리금융경제연구소 레포트입니다. 최신 레포트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21년 주택 가격 상승률은 1.04%로 20년 6.22%보다 둔화될 전망. 아무튼 오른대요. 1.04%. 과연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원인을 보니까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보유세, 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단연간 급등에 따른 관망 수요로 주택 가격 상승폭은 제한.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폭은 제한되겠다. 이게 우리금융경제연구소의 레포트 내용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 결론은 무시하고 원인을 좀 짚어보면은 저금리,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 전세가 급등, 네, 이거만으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거만으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오르겠으나 보유세나 양도세 강화, 대출 규제로 많이는 못 오른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보유세, 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저울 한 켠에 올려놓고 또 반대쪽 저울에다가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 급등을 올려놓으면 이 저울은 약간 기울지 않고 완벽한 기울기를 보여줄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에서 분석을 했네요. 다음, 요거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레포트인데요.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레포트 잠깐 보면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통화량을 빠르게 늘려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됨. 자, 우리 여러분 못 보셨을지도 모르니까 잠깐만 보면은 요거 있죠? 코로나가 떠난 후 벌어질 사태. 요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세요. 코로나가 떠난 후 벌어질 사태 라는 그 영상 제목인데요. 그때 당시에 결론이 뭐였죠, 우리?
코로나가 끝나도 부양책이 남는다. 코로나가 그동안 미안해 하고 떠났는데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의 코로나 대응책 정책이 남죠. 그러면 거의 돈 푸는 정책인데 그렇게 많이 풀린 돈들을 다시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이냐. 그 주워 담게 되는 순간 뭐라 그럴까요? 큰 디플레가 시작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지금 뭐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경제 침체니까 디플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플레 온 다음에 디플레 올 겁니다. 디플레가 오긴 와요. 인플레 온 다음에. 따라서 지금은 디플레 이게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제 곧 벌어질 인플레 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 좀 더 읽어볼게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레포트예요. 한국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 정책 그 다음에 계속되는 추경 편성 이러한 원인으로 통화 공급이 아주 빠르게 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우리 뭐 M1, M2 비율은 계속 봤죠. 지금 이거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특히 M1 증가율은 뭐 완전히 뭐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그게 우려된다. 그래서 확장적 통화 재정 정책과 금융 안정 정책으로 통화 공급이 늘어난 데 주요 기인되고 있다. 결국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유동성이 막 급증하는 부분과 금리가 말도 못하게 이렇게 뭐 거의 가치가 없는 뭐 이자가 거의 없는 이런 저금리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뾰족한 하나의 어떤 묘수가 되는 정책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줘야 됩니다. 경제가 완전 살아나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 증가는 한국은행의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그 다음에 뭐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82조를 뿌리고 이런 원인 때문에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제 정책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를 지닌다. 수요를 촉발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요 공급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래프를 이해 못하실 분이 저는 과반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난 보자마자 이해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학교 다닐 때 졸진 않았죠.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수요 곡선이 있고 공중에 붕 뜨는 공급 곡선이 있어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쵸? 수요 곡선이 내려오는 게 물에 빠지는 수요 곡선, 공중으로 뜨는 공급 곡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밑에 이게 수요, 이게 공급 곡선인데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각도가 있는데 각도는 어떻게 나뉘냐? 왼쪽 그래프 보시면 탄력적이라는 말이 있죠. 탄력은 각도가 완만하고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비탄력이라고 써있죠. 비탄력은 완만하지 않고 이렇게 서버립니다. 이게 서요. 이렇게 각도가 서요. 그래서 보면 가격이 탄력적인 공급은 공급 곡선이 그 누워있어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붕 뜨는 게 아니라 이게 누워서 수요가 늘더라도 가격이 계속 유지가 돼. 수요가 늘더라도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에.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은 수요 공급 곡선이 요게 아니라 이게 서버려요. 쓰면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이 바로 뛰어 올라버려요. 이해 가세요 이게 지금? 근데 부동산은 뭐냐? 공급이 탄력적이지 않고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쉽게 공급할 수가 없어. 지금도 재개발 지정해봤자 오늘 지정해도 재개발 입주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년 걸린다. 15년이 걸린다. 입주까지. 공급까지 15년이 걸린다. 그래서 부동산은 수요 공급 곡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니 오른쪽 곡선이에요. 오른쪽이 부동산의 공급 곡선이에요 지금. 아파트가 빵이라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크로스 X자가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수요는 요 각도고 공급 곡선은 요래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버리면 공급이 아니면 조금만 공급이 줄어버리면 수요가 늘든가 공급이 줄어버리면 가격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단 소리예요 지금요. 부동산은 이렇게 X자 각도가 아니에요.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린 그림인데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음.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공급에 치중해야 되고, 되려 수요를 줄이는 거. 정부는 이 상황에서 수요를 줄이는데 이제 입각한 걸 한 건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공급을 확대시켜주는 정책이 수반되면서 갔어야 되는데,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수요 억제책이었지 않습니까? 공급 확대책이 아니고,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에 이 첩첩 20 몇 중으로 쌓여있는 규제책 다 없애버리면 지금 가격 당장 내일보다 바로 하락합니다. 하락 정도가 아니에요. 매물이 단기간에 막 쌓이면서 금액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근데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24중으로 싼 그 규제책들이 가격을 떠받들어주는 버팀목과 지지대가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24번째 단추를 어떻게 낀다 한들 그 옷이 똑바로 입어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더불어서 실물 경제에서는 가격과 더불어 생산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거고. 근데 주택시장은 실물 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면에 주식시장은 이 통화의 증가량이 가격 변동성이 높은 데 반해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부동산에 비해서 작다. 이렇게 이거 정확한 말입니다. 지금 요 레포트는 다 어제 제가 또 밤에 읽은 거예요. 새벽에 읽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뽑아본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레포트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건설산업연구원 그 레포트 자료입니다. 자, 건설산업연구원 여러분이 지금 그 사이트 가셔서요, 좀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레포트 내용이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서울이 지금 매매가 이제 뭐예요? 2006년 대비 2.4배 넘어. 그러니까 수도권 상승률 자체가 2006년도 대비 2.4배가 넘었대요. 지금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도 1월부터 최근까지 그 분석한 자료인데요. 뭐 지금 엄청난 요 빨간 게 서울입니다. 서울 변화율이고, 이제 요 짙은 곤색이 인천의 변화율, 그리고 회색깔이 경기도의 변화율인데, 경기도가 인천 쪽을 엄청나게 추격했네요. 따라왔고, 서울은 뭐 날라가네요. 다 오를 건데 격차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아파트 팔아서 서울 올까요? 네, 갈아타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 경기도 아파트가 못 오를 겁니다 해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오를 거고 서울도 오를 건데 격차는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격차 계속 벌어지죠. 빨간색 서울 완전 일어나죠 지금. 그리고 서울 평균 평당가 상승폭이고, 경기도 평균 평당가 상승폭이고, 인천 평균 상승폭인데, 아무튼 서울이 엄청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이 규제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뭘 분석한 거냐면은, 이 재건축이 곤색깔이에요. 이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재건축을 제외한 그 변동률인데, 재건축이 조금 선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대책이 나오든 간에 지금 이 위쪽 상승률이 좀 다를 뿐이지, 규제책이 나오고 상승률이 좀 꺾였을 뿐이지 완전 하락 반전돼서 막 쭉 내려가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규제책이 나오고 몇 달 지났을 때가 항상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규제책이 나오고 빠져, 요때 사야 돼, 또 튀어. 규제책이 또 나와요, 또 빠져, 또 요때 사야 돼, 또 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규제책이 나왔기 때문에 매년 매수 기회가 있었고, 매수 기회는 규제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그 사이가 항상 눌림목이 나왔고, 대세 하락이 아니라 한기 조정이 나왔고, 규제책이 나오고 3개월에서 6개월 빠질 때마다 우리 폭락론자분들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대세 하락으로 바뀌었다, 폭락한다, 이렇게 힘을 줬지만 그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저점 찍고 올라오고, 결국 뭐냐, 규제책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단기 조정까지지 대세 하락을 만들 수는 없다. 대세 하락이든 대세 상승이든 이 시장의 큰 흐름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수요 공급 논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좀 빠질 좀 단기 조정이나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예요?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단기 방향성이지, 장기 방향성은 시장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수요 공급 논리대로 목표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방향성으로 움직임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6개월만 보자라고 이제 지론을 정했습니다만은 감히 예측을 하건대,
2022년도까지 대세 상승이 종지부 찍고 대세 하락 반전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영상을 진작에 찍어 올렸죠. 또 재밌는 또 데이터예요, 이것도. 규제책으로 인해서 뭐 UH 등등 뭐 나오면서 이 갭 투자 비율은 10%대로 좀 감소했다. 그래서 좀 강남구라든지 송파구가 좀 높죠. 갭 투자 비율이 16%대, 노원구 17%대, 성동구 15%대, 강서구 15%대, 도봉구 14%대. 나머지 구들은 뭐 한 10%에서 11%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갭 투자가 좀 줄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근데 법인, 이 자료가 좀 재밌더라고요. 요 법인 매매자, 서울에서 법인으로 집을 사고 파는 그 데이터인데요. 17년도 1월부터 최근까지 데이터인데, 이 빨간색이 매수자예요. 법인으로 매수한 부분. 좀 많았던 것은 작년 하반기에 많았네요. 그리고 파란색은 법인 매도자 수인데 17년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법인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뭘 법인 때문이래. 네, 맞아요. 일시적으로 작년 하반기랑 올 초에 법인으로 매수한 부분이 많죠. 그쵸? 요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뭐 6.17 법인 대책 발표되고 나서 보세요, 요거. 확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법인 매도 물량은 이미 나왔어요. 큰 폭으로 나왔고, 아직 다는 안 나왔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뭐 법인 매도 물량 쏟아진다. 여러분, 이미 쏟아졌어요. 이거 다 샀어, 누가 샀으니까 판 거 아닙니까, 지금요? 개인들이 받아줬겠죠, 개인들이. 근데 17년도 초부터, 지금 보시다시피, 법인 매수자 수보다 법인 매도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다 법인 때문이래, 근데. 법인으로 투기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그렇게 얘기하기엔 지금 이 데이터가 웃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핑계거리 찾지 마요. 정책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 뭐 핑계거리 찾고 있어.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가 이 지방시장과 수도권 시장이 사실 따로 놀았던 적이 많았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방에서 재현되는 데까지 보통 제가 느꼈던 시차는 한 빠르면 4년, 길면 한 6년, 8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동반 상승장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2014년도 이후 최초의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가 일반적인 지방보다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뭘 사든 간에 그 지역이 지방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서울이든 간에 대장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봐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죠. 대전의 상승 폭은 가히 미친 각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세종시랑 더불어서 대전 쪽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각도예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릴 건데 이게 다 중심 수렴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전과 대구와 광주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대구랑 광주가 도망쳤고 대전이 쉬면서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요새도 간혹가다 오시는데 부동산 단기 투자 자꾸 이제 여쭤보러 오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단타 목적으로 이렇게 잘 권해드리지 않는데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여러분 요 하나 개념만 좀 잡고 갑시다. 투자에 대해 중요한 매수에 대해 중요한 개념인데 과정과 결과 중에 나의 매수 기준이 또 나의 매도 기준이 무엇인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부동산을 살까 B라는 부동산을 살까 고민할 때 과정에 입각해서 보시는 분들이 보통 단타를 원하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오를 건가에만 치중하는 선택. 근데 반면에 과정은 A가 훨씬 더 유리한 게 만약에 보여.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B가 압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인다면은 저의 스타일은 과거에는 제가 A 같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본다면은 내가 어떤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판돈을 가지고 다른 거 사서 팔고 또 사고 팔고 막 엄청나게 했는데 돌아보니 처음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더 많이 벌더라. 이런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처럼 단기 매매가 세금상 단기 매매를 하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과정에 입각하는 투자 전략보다는 이 결과에 입각한 투자 전략이 저는 좀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방이나
또는 수도권 외곽에서 입주권이다, 분양권이다, 좀 핫하다, 이슈를 타고 있다, 이것보다도 뚜렷한 이슈 없어도 때가 되면 이거 재건축할 때가 다가오네, 재건축 사업성 괜찮네, 위치도 서울에서 괜찮은 자리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다 좋네, 근데 당장 아직 시작할 기미가 안 보이네. 저는 그런 투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냥 한 번에 압도할 그런 투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막 수십 %씩 오르고 있고 뭐 난리도 아니네요.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도 지방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가격 상승도 가장 가파르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 상승이 가파르단 말은 뭐죠? 그 지역이 신축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선호 현상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신축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건축 규제가 심해. 그러면 재건축 말고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좀 적은 재개발 볼까?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규제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리모델링을 볼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죠. 왜냐면 유독 여러 상품들 중에서 재건축 규제가 심하다는 말의 뜻은 재건축이 제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하지 말고 그 규제, 이게 만약에 비가 내리는 게 규제라면 장대비가 내리는 거죠, 재건축은. 그럼 우산 하나 사든 우비 하나 입든 그 맞으면서 가는 게 낫습니다. 비 피하겠다고 뭐 이렇게 좀 구름 좀 낀 곳으로 가지 마시고 비 좀 맞으면서 가시는 게 나중에 해 뜹니다. 영원토록 비가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정책들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건축 사업은 이게 시작부터 안전진단 통과부터 좀 제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 봉인 해제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괜히 눌렀구나, 괜히 압박했구나라고 후회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을 여기 딱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거랑 높이랑 공을 이렇게 눌러서 던졌을 때 튀어오르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안 누르면 되는데 꾹 눌러서 이 누르는 힘이 못 버티거나 누르는 힘이 사라졌을 때 반응하는 그 반작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규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규제를 가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규제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온 상태이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 이 자료가 좋더라고요. 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가셔서 여러분 다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눈 나빠지니까 인쇄해서 보세요, 좀 여러분. 인허가 물량 급감하고 있다.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 입주, 실질적 공급, 그 다음에 그 준공을 입주를 하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잖아요. 이게 급감하고 있어. 보세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다 급감하고 있고, 네? 아파트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준공도 다 마찬가지, 다 줄고 있잖아, 지금요. 공급이 씨가 마르고 있어, 지금요. 네? 이거 어쩔라 안 되나 모르겠어, 진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공급이 이렇게 없어? 그럼 공급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도 공공재개발이 왜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 된 게 없습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금 공공재개발 여러분, 갑자기 탄생한 개념이 아니에요. 15년 전에도 있었다니까? 근데 왜 안 됐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도 사례가 없습니까? 공공과 민간이 공생하기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 희생해줘야 되고, 보통 공공이 개입되면 민간이 희생하는 거지 공공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공이란 말을 못 붙이죠, 그렇다면은. 근데 뭐 뉴스에 보면은 엄청나게 접수가 들어오고 있고, 내용도 모르면서 거기서 끄덕거리고 있죠. 공공재개발로 이제 아파트 많이 지어지나 보다. 한국개발연구원 레포트 봤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 건설산업연구원 레포트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까 레포트에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 각도가, 여러분 보시기엔 이 각도가 아니라 뭐다? 서 있다. 공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옥죄면은 서울에서 무슨 수로 공급합니까? 무슨 수로 공급합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왜 이쪽 귀를 이 손으로 안 긁고 왜 이렇게 긁으려고 하냐고, 이거를 지금. 긁지도 못해. 손도 안 닿아요. 우리 여기 절대 등 손에 안 닿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오른손은 닿는데 그걸 왼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닿지. 그러면 나무에라도 비벼서 긁어야 되는데 여기 긁고 있어. 손을 긁고 있어. 여기 등대기 간지러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이 레포트 내용 쭉 한번 보세요. 되게 내용이 괜찮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대형 위기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벌어지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M1, M2 대비 M1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각도. M1이 느는 것도 문제고 M2가 느는 것도 문제인데 M2 대비 M1 비율이 느는 것은 완벽한 신호거든요, 이게 지금요. 적금도 안 넣고 그냥
거의 금리도 없다시피 한 예금에 쌓아놓고서 이거를 언제든 내가 기회부터 빼내겠다는 준비 태세를 100m 달리기에서 지금 자세히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게 M2 대비 M1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행동을 보이려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태가 지금 요 비율이에요. 지금 요거. 각도 보세요. 지금 2020년 들어 6.5% 상승해요. 올해만 요거 7월 달까지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임기 내에 14% 올랐다는 말은 도대체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또 화가 날라 그러네. 우린 정치 유튜버가 아니니까 참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그런 잘못된 내용을 받아들이시고 끄덕거리시면 자꾸 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해도 되나보다 하고 자꾸 합니다. 불장이에요, 불장. 이거 완전 불이 붙은 장이야, 지금. 용산 25%. 네, 용산 25%. 신축 주택에도 신축 아파트는 전세 공급의 주요 원천이었으나 최근 들어 비율이 축소되고 있다.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없죠. 재개발, 재건축은 옥죄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무슨 수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겠습니까? 답 없어요, 지금. 답이 없어. 그래서 언젠가는 다 꺾이고 언젠가는 크게 하락하는 날이 와요. 다만 그런 날을 걱정하거나 그런 날을 기다리시기 전에 당장 6개월 후, 아니 빠르면 4개월 후에 벌어질 수 이게 있어. 구정 끝나고 바로 벌어질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는 6월 1일 지나고 나서 바로 시작될 건데 아무튼 그 즈음에 내년도에 보세요. 이제 인허가 물량이 전국적으로 또 서울 수도권 쪽으로 얼마나 주는지 여기 있지. 여러분 데이터로 다 여기 요약해 놨어요. 급감을 해요. 지금. 분양 물량 급감, 인허가 물량 급감, 인허가 주면 나중에 입주 물량도 급감하고 뭐 하나 느는 게 없어요. 지금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일단 유주택자가 되시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고요. 누구를 원망하는 순간 그땐 늦어요. 그땐 늦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각자 여러분들 살 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어쩔라 이러나 진짜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임대차 해법은 임대차 2법을 지금이라도 무산시키는 게 해답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러니까 이거죠. 임대차 2법을 언젠가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 시국에 해야 되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그 정책을 지금 써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자본주의는 없어지기 전에 퇴색되면서 사회적 자본주의 이렇게 뭐 어떤 신조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회 시스템이 아예 못 돌아가게 되는 날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거세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지게 되면은 정말 이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완벽한 자본주의 방식으로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복지도 늘려야 되고 돈을 더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사회적 자본주의를 띄는 날이 먼 훗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국이 지금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임대차 입법 같은 제도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 난치병 어린이 후원 추가로 했거든요.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사랑의 열매에 3차 후원금 1,000만원 보냈어요. 2,000만원 단위로 보내려고 했는데 조금 모이는 속도가 더뎌져서 연말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또 보고 드려야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해서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를 기획해서 발간했습니다. 우리가 총 3,000부를 찍었고요. 현재 한 500부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500부인가 600부인가. 권당 15,000원이고 좀 15,000원 이상으로 뭐 2만원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2,000만원씩 2번 4,000만원 난치병 어린이 돕는데 썼고요. 후원을 했고 이제 오늘 3차 후원금 1,000만원 총 5,0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 이제 보낸 거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해 드려야 되니까 후원 좀 여러분 같이 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회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거에 대한 이득을 바라는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주변을 좀 돌보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 후원 리스트인데요. 앞으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후원해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명단에 올려드리게요. 최혜로님, 문대웅님, 남상봉님, 신재영님께서 10만원에서 10만원이 넘는 돈을 후원해주셨고요. 김문성님께서 100만원을 참고로 한 권을 구입해주셔서
건수가 많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최인수님, 여동이님 10만원. 그리고 자막이 빠져 있는데 정경수 오나리님께서 5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경수 오나리님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후원금 오늘 11월 30일 2020년 11월 30일 3시 11분 1000만원 도서 기부 3차로 보냈어요. 현재 잔고는 460만원이 있네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1차 2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1000만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뜻으로 보냈으니까요.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우리 난치병 어린이 돕는 일이니까 좀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네요.